근데 이 3번, 4번이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건데요. 이 3번은 뭐냐면 이때까지 원유를 쪼개서 뭐 휘발유, 납사, 뭐 디젤 이런 것들만 팔던 정유사가 이제 납사까지 쪼개서 이 대한유화가 하는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뭐죠? 대한유화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한유화의 심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4번째, 이 분리막 소재의 가치 미반영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유화가 만드는 이 폴리에틸렌이 이 2차 전지에 쓰이는 분리막에 사용이 된다는데, 근데 이 폴리에틸렌 사업의 가치가 가격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포인트가 이 네 번째 심리입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심리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3번, 4번 심리를 이겨먹어야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좀 더 복잡한 것이고 불명확한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우선 이 3번 심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이제 2018년에 발표된 증설 전망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에틸렌 생산 시설이 가장 큰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LG화학, 여천 NCC의 증설 전망이 지금 표시가 되는데요. 네,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정유사 내용입니다. 네, SOL과 현오뱅 그리고 GS 칼텍스가 이제 에틸렌 생산 공장을 짓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정유사가 에틸렌을 생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EV죠.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가솔린과 디젤 수요가 감소를 할 테고, 그러면은 원유를 정제해서 얻는 정제 마진이 굉장히 떨어질 거니까 이 납사에서 좀 재미를 보겠다 해서 이제 정유사들이 이제 석유화학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규모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 21년, 24년 쪼개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2020년에 에틸렌 전국 총 생산량은 연간 961만 톤입니다. 그리고 2021년은 1225만 톤입니다. 그리고 2024년 전망은 1415만 톤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증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증설 규모는 5,900만 톤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수요 증가는 3,800만 톤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근데 에틸렌을 팔고 에틸렌을 뭉친 폴리에틸렌을 파는 대한유화 입장에서는 이 정유사의 시장 진출은 굉장히 큰 악재처럼 보이죠. 그리고 네 번째 심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7월에 하나금투에서 발표한 리포트의 내용을 담은 기사인데요. 이제 리포트 골자는 뭐냐면 분리막 폴리에틸렌 가치가 미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대한유화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애널리스트 분은 분리막 P 가치가 미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왜 미반영될 수밖에 없었냐를 이제 리포트에서 다뤘으면 좀 더 좋은 리포트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대부분의 기업이 그 가치가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 가치가 주가에 미반영되어 있는 것은 나름의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제 미반영되어 있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지금 주가가 이 모양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죠. 자, 이 심리를 본격적으로 뜯어보기에 앞서 투자의 매력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대체 뭘 조사를 해야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대한유화의 주가와 유가의 상관관계를 우선 보셔야 합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대한유화의 종가와 이 두바이유의 원화 환산 가격인데요. 그러니까 달러가에서 이제 환율을 고려해서 제가 산출을 해서 그린 이 그래프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주가가 유가와 같이 움직이는 구간이 있고, 보시면 여기도 같이 움직이죠. 근데 좀 다르게 움직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우선 두 지표의 상관계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이너스 0.2입니다. 사실상 선형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2015년 상반기 이전을 보면 유가가 크게 떨어지자 원유를 정제해서 얻을 수 있는 나프타를 원재료로 쓰는 대한유화의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때는 좀 반대로 움직이는 구간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2016년 초까지도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2016년 초부터 2018년 초까지는 유가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저희가 같이 볼 수 있죠. 그리고 2018년 초부터는 유가가 높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데 대한유화 주가는 코로나 때까지 계속 떨어지면서 5만 원을 찍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경기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경기는 급속도로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동반 상승을 하는 구간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2016년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동반 상승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죠. 그리고 2018년 초부터 발생했던 이 원유와 주가의 디커플링이죠. 주가가 하락했던 것처럼 또 이제 대한유화의 주가가 그대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죠? 유가가 아직 높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네,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네,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히도 대한유화가 판매하는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과 나프타 간의 가격 차이는 원유 가격과 100%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이 가격 차이를 이 스프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나프타 간의 톤당 가격 차이입니다. 세로축은 톤당 달러입니다. 저희가 아까 유가랑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반대로 움직이는 구간을 같이 보셨죠? 동반 상승하는 경우는 뭐냐면 유가가 증가해서 대한유화의 생산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기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증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경기 불황 국면에서는 유가는 그대로 이제 높은 상태인데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감소해서 대한유화의 실적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주가와 유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가와 주가는 경기가 좋을 때는 커플이고 안 좋을 때는 이제 뭐 각자 솔로. 네.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유화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뭐 원유 가격을 예측한다? 뭐 폴리에틸렌이랑 나프타의 스프레드를 예측한다? 네,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유화의 주가는 떴다 하면 30만 원, 죽었다 하면 5만 원인데 이 기업이 뭐 10만 원 간다, 20만 원 간다 이런 말들이 사실상 다 의미가 없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이 싼가, 이제 두 번째로 시장 심리를 이기고 들어가는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요소는 뭐냐면 첫 번째로 주가가 저렴한가이고요. 재무제표 분석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유화가 또다시 이런 사이클을 탈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때 주가 급등이 나올 것이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분리막 소재 이슈는 신호인가 잡음인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리막 폴리에틸렌 사업의 가치가 진짜 미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반영이 되었는데 주가가 저 모양인 건지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 투자 매력도 영상에서 이어가시죠.